일본이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이르기까지 토지 불패 신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동안 물가는 2배가 올랐는데 토지의 가격이 50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 전체의 토지의 가격을 계산을 하면 미국을 4번을 사고도 남을 정도의 토지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의 폭락이 가져온 일본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봐보세요. 임금 인상 안 되는 거 당연하게 여기죠. 금융기관 파산하게 됐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현재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일본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철구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는데 배경과 시사점이 무엇인가요? 1인당 국민 총소득, 즉 GNI, 그로스 내셔널 인컴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말 기준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라는 이제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6,194달러, 그리고 일본이 35,793달러, 그래서 약 400불 정도, 하나로는 한 50만 원 정도 하겠는데요. 그 정도 우리가 앞섰습니다. 게다가 5천만 명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다음에 우리나라가 6번째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자긍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GNI는 그 한 국가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것이 이자라든가 또 수익, 배당 이런 것을 다 합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서 국가 경제 규모를 표시하는 GDP하고는 좀 차별을 둘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은 특히 또 올해 들어서 올해 1분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 외에 최근에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라든가 전기차, 바이오 헬스 이런 데서도 상당히 이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내리면서 수입에서는 좀 감소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수년 내에 4만 불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그런 뉴스를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달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향후에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엔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이 경제 총조사 방식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이제 좀 수치상으로 호전된 것이어서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일본을 이겼다라는 점에서 조상님에게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국가가 식민지 종주국을 경제적으로 이긴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호들갑을 떠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이것을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라서 약간의 좀 우리가 열등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벌써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들으면은 금방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MZ세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가 중진국 상위권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검정 고무신 신다가 하얀 고무신으로 바꿨을 때 그 기쁨,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 일본을 이겼다라는 점에 상당히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국민 총소득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자체가 우리의 문화 수준이나 우리의 도덕 수준이 같이 따라갔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국민 총소득이 증가한 만큼 우리의 그 선진 국민으로서의 선진 의식도 뒤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우리가 좀 일본을 앞질렀다, 이런 부분에서 좀 기분에 들떠서 현재 경제의 흐름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우선 이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기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탈디플레를 선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 경제 수치를 봤을 때에 디플레이션은 탈출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1989년 12월에 약 38,900이었는데
한 30여 년 지날 때까지 이것을 회복하지 못했다가 작년에 회복을 했고 또 최근에는 4만 선 이상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기업의 체질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2년 그리고 2023년 2년 연속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2% 이상 이제 넘었고 또 인플레이션도 보통 이제 선진 국가에서는 2%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2%도 이제 넘었기 때문에 탈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한 30여 년간, 그러니까 일본이 보통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할 때 1990년대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로부터 한 30여 년간 임금이 상승이 거의 정체되었었거든요. 근데 작년, 그리고 올해 일본 정부가 물론 일본의 캐단낸, 일본 경제단체 연합을 압박을 해서 임금 상승은 되었지만 어쨌든 정부가 제시했던 임금의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대기업들이 이제 임금을 상승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디플레이션은 좀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물가 상승을 하는 것만큼 임금 상승이 되었느냐라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어쨌든 이런 이제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명확하게 우리는 디플레이션 탈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왜 그러냐면 일본은 상당히 이제 신중한 국가입니다.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고 이제 보수적인 국가이고 그래서 뭔가 더 확실한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본다 부분이 있죠. 사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좀 한국은 약간 좀 성질이 급한 부분도 있고 또 일단 우리는 먼저 뭔가를 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일본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항상 좀 신중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 이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로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개인 소비는 계속해서 이제 위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디플레이션은 벗어났지만 오히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1분기에 일본의 실질 GDP가 전년 대비 0.5% 감소를 했고요. 이것을 연율 기준으로 본다면 1.8%가 감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실질 GDP의 감소의 원인이 이제 소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일본 GDP의 구성을 보면 이제 소비 그리고 설비 투자,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또 정부 지출도 있죠.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소비거든요. 그런데 수입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슈퍼 엔저이다 보니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가 비싸고 그것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느끼는 체감이 이제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소비가 위축이 된다라는 것은 GDP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 마이너스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올해 1분기를 봤더니 전년 대비 1.7%가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축이 된다라면 GDP 자체의 성장률이 또 이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봤더니 임금 인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임금 인상이 대기업 위주의 임금 인상이 되었고 또 작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 올랐어요. 이것은 워낙 이제 아베노믹스가 추구해왔던 소비자 물가 2%를 목표로 했지만 능가를 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달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른 만큼 실질 임금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오르면 괜찮죠.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올랐는데 평균 임금이 소비자 물가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의 일본이 경기가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어느 일정 부분 좀 성공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슈퍼엔저를 통해서 많은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갔냐라고 한다면 결국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지 그것이 일본 국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작가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일본 국민들은 가난하네? 그럼 누가 부자가 됐나? 보니까 기업들, 그것도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위주의 기업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의 막대한 국가 부채예요. 보통 GDP 대비 국가 부채가 OECD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죠. 260%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50% 전후인데
그것은 일본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입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상승할수록 일본이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일본 정부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요.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왜냐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해야 되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GX도 해야 되죠. DX도 해야 되죠.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해서 되게 이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슈퍼엔저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일본 은행 입장에서도 중앙정부로서 지금 현재 저금리 상황, 비록 제로금리 정책은 벗어났다라고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 슈퍼엔저를 멈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한 부분만 들으면 일본 경제 정말 걱정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본 경제의 기반은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것은 여전합니다.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하니까요. 일단 취업률이 너무 좋아요. 대학 졸업자들의 구인 배열, 즉 대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내가 어떤 직장을 찾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 구인 배율이 1.6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한 사람당 선택할 수 있는 그 직업이 1.6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졸자들이 갑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대졸자들의 구인 배율이 0.6에서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한 30-40%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거로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의 취업률이 아주 높고요. 또 하나는 고용이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의 완전 고용에 이를 만큼 실업률이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튼튼하고, 또 해외 순자산이 세계 1위고요. 외환 보유는 1조 2,7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3분의 1 정도의 수준인 4,133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가 총액으로는 세계 3위에 이르고요. 또 1억 2,600만 명이라는 내수 시장이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수 시장이 튼튼하다라는 것은 단점과 장점이 다 있는데, 어쨌든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 없이 내수 시장으로 안정된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일본 국민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대학 다니던 1980년대 중반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은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도 토끼장 같은 데서 산다라거나, 국가는 부자이고 국민들이 가난하니까 반찬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굳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일본이 선진국인 것을 시샘을 하면서 약간 이제 그 일본 국민이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리만족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에서도 아주 큰 화제가 되었던 일본의 트위터의 글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국민들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오렌지 주스조차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결국은 감귤 혼합 주스를 사 먹거나, 일본 여성들이 해외 매춘을 하다 보니 미국에서 입국 거부가 되고, 또 한국에서도 최근 3명의 일본인 여성이 성매매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공감하는 일본인들의 그 클릭수가, 조회수가 한 200만 이상 건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뉴스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일본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가난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점에서 가난한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이 OECD 38개 국가인가요? 그 중에서 일본이 33위. 우리나라도 높은 편은 아닌데 우리나라 32위거든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뒤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 계단 앞에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될 것이, 이게 일본의 그 명목 GDP가 세계 3위권이잖아요. 세계 3위권의 명목 GDP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평균 임금이 33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명목 GDP로는 10위권이잖아요. 10위권에 32위니까 그렇게 보면 일본이 3위권에 33위라는 것은 평균 임금이 월등히 낮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가난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도 한국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국에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2023년의 경우에는 9,620원, 그리고 2024년 올해가 9,860원입니다. 근데 일본은 최저임금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또 산업군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올해 들어서 1,000엔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엔이라고 해도 지금 환율이 860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9,860원보다 훨씬 더 최저임금이 낮죠.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이 이제 도쿄인데 도쿄가 1,113엔, 그리고 오사카가 1,064엔입니다. 그렇지만 아오모리나 이와테현, 동북부 지방의 경우에는 893엔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화로 할 때 한 7,900원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현이 896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봐도 우리나라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임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 임금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실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 그러면은 노동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도 그대로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높지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제외하고 일본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낮다라는 것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상당히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데, 이 최저임금마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엔겔 지수입니다. 자꾸만 좀 부정적인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일본 분들 좀 죄송합니다. 2023년에 일본의 엔겔 지수가 27.3%랍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만에 이제 최고의 엔겔 지수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대략 이제 15% 전후예요. 그러니까 엔겔 지수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소득이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식료품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엔겔 지수의 수치 자체가 낮아지겠죠. 반대로 소득은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식료품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역시 엔겔 지수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일본이 40여 년 만에 최고치의 엔겔 지수를 가져왔다는 것은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식료품비가 올라갔느냐라고 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 슈퍼 엔저 때문이에요. 엔저라는 것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수출 기업에겐 유리하지만 수입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엔겔 지수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수치만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했을 때 서민들의 삶이 일본 사람들이 조금 더 팍팍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이 일본인들이 가난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뭘까요? 아시겠죠? 슈퍼엔저, 임금 상승이 너무 낮게 임금 상승이 되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슈퍼엔저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슈퍼엔저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왜 일본에서는 임금 상승이 거의 없었는가 하면 일본은 노조가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원하지를 않아요. 아까 제가 구인 배율이라든가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일본의 노조들은 임금 상승을 요구하기보다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더 우선시 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실업률이 2.5%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이 보장이 되면은 굳이 내가 뭐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할 필요도 없어. 고용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성도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이게 약간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임금을 올려주겠습니까? 안 올려주죠. 그 근로자들은 내 임금은 이제 뭐 보장이 되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일본의 장기 침체를 가져온 30여 년의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가 일본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연예인 걱정할 필요도 없고 대기업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일본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제가 이제 일본 전문가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일본은 구조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고용 관행도 개혁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제 따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슈퍼엔저와
임금 상승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일본 국민들이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한일 양국의 호감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상대국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각 조사기관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작년 11월에 일본 신문통신조사회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본인에 대한 이제 호감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봤을 때 우리 한국인의 경우 약 44%가 일본인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39.9%에 비해서 약 4.1%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죠. 반대로 그러면 일본인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호감도가 어떠냐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18세 이상의 일본인 16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한국인이 좋다라고 답변한 퍼센테이지가 37%입니다. 약간 좀 억울하죠. 한국은 44% 좋다고 했는데 일본인은 37%. 근데 이 숫자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특이한 점은 여성들이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인 전체 평균인 37%보다 약 4% 웃도는 41%이고요. 10대, 20대의 경우에는 50%를 넘었습니다. 상당히 좀 바람직한 퍼센테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본 경제신문,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이 한국인에 대해서 호감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나빴던 때가 언제냐면 2019년도예요. 아시죠?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세계의 핵심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보이콧 저펜, 노 저펜 이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니클로 안 사고 이런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14%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37%라는 것은 그때에 비하면 거의 한 3배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선이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역시 작년 3월 6일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노동 하신 할아버지들에 대한 변제를 제3자 변제라는 그런 변제안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이 되고 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 10번 정도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남을 가지게 되고 또 양국의 언론들이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이제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호감도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한일 양국의 방문객 수가 일본에서는 일본 방문객이 한 2천만 명 정도 됐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한국인이 방문한 것이 69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27%를 차지해요. 1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1위였지만 작년에는 일본 관광객이 방한한 외국인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호감도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호감도가 좋다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뉴스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시부야에 맘스터치가 오픈한 거 뉴스 들으셨어요? 새벽부터 젊은 MZ세대들이 오픈런을 할 정도로 줄을 섰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가고 싶어. 그런데 시간이 없거나 경비가 없어. 근데 한국 문화를 즐기고 싶어. 그러면 시부야에 맘스터치로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K문화에 대해서 일본 분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은 호감도가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50%를 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일본 통신조사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의 국가도 다 호감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90%, 80%를 육박을 했어요. 근데 한국이 37%라고 하니까 사실 높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퍼센테이지는 향후에 계속해서 개선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양국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호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잘 나가던 일본의 전기 전자 산업이 몰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메이드 인 저펜, 그러니까 일본의 전기 산업은 가전제품은 세계적인 명성을 이제 떨쳤죠. 특히 이제 패전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일본이 20여 년 만에 1965년 전후로 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고 그렇게 도약하는 데는 역시 일본의 전기전자 산업이 가장 큰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가전왕국, 제조업 강국 이런 이제 명성을 이제 얻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장난가, 저렴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까지 전 세계의 가전제품은 메이드 인 저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린아이들은 소니가 미국 제품인 줄 알고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이 전 세계의 전기 전자제품 또 가전제품의 시장을 장악을 하다 보니까 1979년에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가 저펜 넘버 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야, 이런 일본을 좀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에스 넘버 원의 국가가 되었는가. 그 경영 기법, 일본의 고용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미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책을 썼었죠. 이런 분위기가 90년대 초반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이제 세계적으로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서 대형 컴퓨터 D램 부분에서 세계 시장의 한 80%를 점유를 했었고요. 1989년에는 NEC, 히타치, 토시바 뭐 이런 이제 전기 전자 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 상위권을 다 이제 차지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세계 어느 가전 시장에서도 일제 가전 제품을 보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열대 뒤에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TV 시장이 황금기를 맞이했던 80년대까지는 급격히 성장을 했지만 이 90년대 들어서 PC 시장으로 접어들면서 주도권을 미국의 인텔한테 이제 넘겨줬고요. 그런 그 일본 전자전기 업체의 그 쇠락의 신호탄을 가장 먼저 보낸 기업이 샤프입니다. 샤프는 일본 최초로 흑백 TV를 개발을 했고 또 세계 최초로 14인치 LCD TV도 이제 출시할 정도로 압도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개선만을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대만의 홍하이에게 매각이 됐고요. 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샤프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TV용 LCD 패널 시장 자체를 생산을 철수하겠다 이런 뉴스를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만큼 이제 일본의 전기 전자 업체들이 쇠퇴의 길을 이제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샤프가 LCD를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LCD 기술을 애써 무시하면서 TV 시장이 PDP에서 LCD 시장으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운 TV를 이제 고집을 했고요. 또 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요가 2011년도에 중국의 하이얼 그룹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NEC의 디스플레이 사업도 홍하이에 이제 인수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쇠락된 원인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게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뭔가 봤더니 지나친 완벽주의, 여기에서 기인한 과잉 품질, 그리고 기술 신앙에 따른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과잉 품질이 뭐가 문제야? 품질이 좋은 거는 좋은 거 아니야? 또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 일본의 정신, 장인 정신의 정신, 모노즈쿠리, 제조업의 정신, 혼을 담아서 물건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최고의 품질과 좋은 성능이 아니라 빠른 주기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가격 대비 품질을 계산하는 시장을 읽지 못하고 일본의 기술자들이 고성능, 고품질을 우선적으로 이제 고집을 하다 보니까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25년 보증. 그러니까 얼마나 내구성이 좋고 튼튼합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품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판매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컨대 대형 컴퓨터에서 필요로 하는 D램 시장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이제 가족이 한 방에 모여서 TV를 보던 시대에서 각 방으로 들어가서 PC를 사용하는 시대로 바뀌는 것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한국은 어떤가요? 1990년대에서부터 수요일뿐만이 아니라 이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면으로 올라왔거든요. 장기간 고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일본의 고가 D램 전략과 달리 한국은 3년 보증하는 PC용 D램을 시장에 이제 값싸게 내놓았거든요. 그러면서 1990년대 말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제 차지를 했었었죠. 한국산 D램은 비교적 이제 저렴하게 쉽게 할 수 있고
본체 내 슬롯에 끼우기만 하면 즉각적인 성능 향상을 느끼다 보니까 고가의 일본 제품을 사느니 한국산 사는 것이 훨씬 이제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일본에서 그 LG의 스타일러가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예, 그 LG가 기술력만을 고집을 하거나 혹은 LG의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만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일본 시장을 공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나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의료 관리기인 스타일러가 일본에서 2016년, 2017년에 이제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때에도 일본 시장을 단순하게 스타일러가 좋은 제품이니까 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하나 니즈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저도 이제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이 화분증 알레르기가 있는데 일본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 삼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스타일러에 한국 제품에는 없는 화분증 알레르기 모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을 철저하게 한 거죠. 소비자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 가전업체들이 이러한 그 의류 관리기라는 이 블루오션에 뛰어들고 싶어도 1000여 건이 넘는 LG의 스팀 특허를 피해서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은 기술을 아트로 보는 반면 우리는 기술을 시장, 마켓으로 본다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삐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 삐삐 90년대에 유행했던 거였죠. 이 삐삐를 2019년도에야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이 이 변화에 대해서 약간 좀 둔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일본 아날로그 근황은 어떤가요? 근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두 가지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의 그 디지털 소사이어티로 넘어가는 과정을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2022년 유엔이 이 190여 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발표한 전자정부 발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종합순위에서 우리나라는 3위를 차지했고요. 일본이 14위예요. 사실 이제 한참 뒤쳐져 있죠. 이게 2년 주기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2024년은 아직 이제 발표를 안 했지만 이 순위는 거의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022년도에 한국이 8위이고요. 일본이 29위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이제 한참 벌어져 있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일본은 진짜 아날로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가? 한국은 이렇게 IT가 빨리빨리 진전이 되고 전자정부는 벌써 옛날 이야기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기술은 디지털인데 행정이 아날로그이고 일본 국민들의 의식이 아날로그에서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아날로그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일단 IT와 관련된 어떤 기술력을 활용을 하고 싶어도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전부 다 개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내가 메일을 보내고 싶어. 근데 상대방이 메일을 받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메일을 보내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치 않기 때문에 팩스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전자결제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도장 찍는 걸 원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이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도장 업체에 근무하는 도장을 파는 기술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술자들을 다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레거시 시스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아날로그 문화를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본은 뭐가 우선이다? 임금 인상이 아니라 고용 안정.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하게 하다 보니 기존의 시스템을 모두 다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네트워크 이펙트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한 레거시 시스템이 일본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는 그럼 이것을 방치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2001년서부터 계속해서 이처펜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IT 전략을 취해왔고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소사이티 5.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5.0을 선언을 했고요. 또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하타라키 카타 가이카쿠, 즉 일하는 방법을 개혁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억 총활약 사회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이 DX 추진 가이드라인을 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DX라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예산도 투입을 했지만 일본 사회가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21년도인가요? 9월 달에 디지털청을 신설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레거시 문화를 좀 개혁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청도 신설을 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마이넘버 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일본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산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서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호주머니에 어떤 명함이라든가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근데 우리는 지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주민번호만 치면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일본은 이제 이런 사회가 아닌데 그래서 12개의 숫자를 집어넣은 마이넘버 카드를 2016년부터 발급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올해까지 80%, 올해 4월달, 지지난달에 80%를 간신히 넘었다고 합니다. 2016년도니까 지금 한 8년이 됐죠.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한 1년이면 끝날 일을 8년을 걸쳐서도 아직까지 100%를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왜 이 카드를 제대로 만들지 않을까요? 개인정보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유출에 대한,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등록 있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하고 사람은 죽어서 데이터를 남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1억 2,600만 명의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일본 정부가 마이넘버 카드를 통해서 뭐 사회보장제도, 세금 문제, 그리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일본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려고 하지만 여기에 일본 국민들이 따라주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발행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발급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일본 국민들이 좀 거부감이 심하다 보니까 보험증을 이제 올해 가을서부터 통합하기로 했고요. 또 발행할 때 약 2만 행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스로 80%까지 이제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 약간 이제 진통을 겪는 요 정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이 상당히 이제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 사회가 워낙 튼튼한 펀더멘털이 튼튼한 국가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디지털 사회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전환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아마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발전에 있어 한일 양국의 미래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이제 월등히 앞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21세기의 디지털 정책의 핵심 인프라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 경쟁이 상당히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유치에 성공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규제와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기통신망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오히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시설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지방에 분산하고자 하는 지방 균형 발전 때문에 이제 그렇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전기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디지털청을 만들어서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서히 변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죠. 왜냐면은 구시대의 유물인 그러니까 플로피 디스켓을 작년까지 이제 쓰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일본 정부의 행정력이 어느 정도의 아날로그인가에 대한 그 비판을 이제 받아왔었잖아요. 또 마이넘버 카드도 아직 이제 100%를 채우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일본 정부가 지금 드라이브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워낙 보수 사회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서서히 이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여전히 있죠. 이 문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재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공계가 인기 없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전합니다. 일본에서도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우리나라는 다 의치안을 채운 다음에 이공계를 채운다고 하잖아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공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또 현재 그런 이공계 학생들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연봉이 훨씬 높은 이제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인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재 유출까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IT 인력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IT 기술자들이 2030년에 이르면 45만 명 정도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한 인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본에서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서 IT 인력들을 데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왜 한국 친구들을 좋아하냐면 일단 한국 친구들은 예의가 바릅니다. 그리고 유교의 사상에 상당히 이제 익숙해 있어서 선임들을 보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술 한잔 할 때도 일본 사람들은 그냥 건배하고 사장님 앞에서도 그냥 한잔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담배를 피잖아요. 선배들하고 같이 담배 피고 우리 한국 친구들은 안 그렇죠. 다 술 건배할 때도 잔 밑에다 건배하죠. 돌아서 술 마시죠. 담배 필 때 맞담배 피는 거 보셨어요? 한국 친구들? 절대로 그런 일 없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상사들이 야, 이제 한국 친구들은 예의도 바르다. 진짜 정말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잘해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영어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인들의 발음, 일본인들 발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의 젊은이들은 상당히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거기다가 우리 컴퓨터 자판 수업도 보세요. 일본은 닌텐도 게임만 해가지고 엄지손가락만 발전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PC 게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 IT에도 훨씬 뛰어나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뿐이죠.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되게 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하고 글로벌라이즈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양권의 아시아권의 한자권의 유교권의 가장 적당한 인재가 우리 한국 인재다 해서 한국 인재들을 선호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서부터 계속해서 거듭 얘기하지만 슈퍼 엔저. 우리 한국 친구들이 일본 안 가려고 그래요. 워낙 엔이 저렴하다 보니까 뭐 시급도 우리나라보다 싸죠. 월급도 저렴하죠.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IT 기업들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정말 인재 데려가고 싶다? 현재 급료 2배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좋은 인재들이 일본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좀 여담인데요. 사실 우리 학과 학생들도 이제 4학년 졸업한 다음에 일본의 IT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학과 학생들이 일본에 취업하니까 정말 해외 취업하고 좋다. 학과 홍보도 되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잠깐. 어렸을 때부터 이 학생을 대학교까지 졸업하는데 부모님이 얼마를 들였겠어요? 거의 제가 볼 때 한 1억은 들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똑똑한 학생들이 일본에 가는 거야. 아니 여기에서 취업해서 우리나라의 IT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또 취업을 해야 될 인재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해외 취업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좀 연봉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좋은 인재들 쌓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이 자국의 디지털 행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할 대상이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스스로 개혁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벌써 그 레거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개혁을 하거나 혁신을 일으키지 못해요. 근데 보니까는 어때요? 이웃나라의 한국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의 인프라가 통일이 되어 있죠. 중앙의 전문가 집단이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IT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IT 기업들, 창업하거나 스타트업하는 기업들이 일본을 기회 시장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라인 야후 사태도 그런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이 개발하지 못한 메신저를 2011년도에 동북 대지진 때에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네이버가 일본에 들어가서 개발한 것이 라인이잖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런 시장이 일본 시장이에요.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만 뭐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일본 시장 진출할 수 있고요. 또 일본도 열려있고 오픈 앤 프리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시장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버블 경제 당시 일본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나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일본의 버블 경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출발점이 이제 1985년 플라자 합의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플라자 합의가 있기까지 일본과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미국이 단 한 번도 무역 흑자를 가져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좀 얄미운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도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산 섬유라든가 철강, 뭐 전자제품과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쿼터제를 도입하기도 하고 또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다양한 무역 제재를 통해서 좀 대응을 해왔지만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는 졌지만 경제에서는 미국을 이기자, 뭐 이런 이제 약간 사무라이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일본을 무역에서 결코 승부수를 던지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어떤 제품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아예 수출의 근본이 되는 이 환율 자체를 좀 강제로 좀 조절시키자. 이렇게 한 것이 소위 이제 플라자 합의였던 거였죠.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무역 적대국으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당시에 그 제임스 베이커 장관이 미국 장관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렇게 G5 재무장관들을 미국 뉴욕에는 이제 플라자 호텔로 이제 불러서 이제 일본의 엔화 그리고 독일의 마르크를 이제 절상을 시키는 거죠. 강제로 이제 끌어올리고 미국의 달러를 이제 가치를 이제 내려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했던 거였죠. 그게 1985년 9월 22일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환율이 240엔대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한 20% 절상된 200엔대. 그리고 1987년에는 120엔대까지 이제 환율이 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배의 엔화가 강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슈퍼엔저하고 완전 이제 반대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의 제품이 해외에서 가격이 2배로 되니까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팔리지가 않죠. 그럼 이제 일본 기업들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은행이 이제 전면에 이제 나서서 금리를 이제 인하를 시켰는데 금리를 인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엔화 절상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가 어렵잖아요.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했는데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인하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하는 게 더 훨씬 쉽죠. 근데 대출하는 목적이 뭐예요? 설비 투자를 하게 하려고 대출을 한 거잖아요. 근데 대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기업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이걸로 부동산을 사거나 좀 딴짓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이르기까지 토지 불패 신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동안 물가는 2배가 올랐는데 토지의 가격이 50배 오른 거예요. 그 단순하게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물가 빼고 그럼 25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이 25배가 오르니까 토지는 어때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설비 투자해서 그 위험을 테이크 리스크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토지를 사게 되면 우리 설비 투자하려고 저기에 도쿄 근방에 땅 사는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묵혀만 둬도 2배, 3배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지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바보가 은행에다 돈을 저금을 하겠냐고요. 일반인들도 그럼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 내가 은행에 저축해봤자 이자 수익이 적으니까 차라리 이럴 때 내 집 마련도 하고 나도 한번 돈 벌어볼까? 왜냐하면 나의 노동소득이 기업이나 다른 데서 자본소득으로 바뀌는 것을 눈으로 직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뛰어드는 거야. 어디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그래서 당시에 1억 총 부동산 업자란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의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죠. 그럼 토지도 관성의 법칙이 따르거든요. 오를 때는 계속 올라요. 누군가가 저지하지 않는 이상.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쿄를 포함한 6대 도시가 있어요.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교토, 오사카, 고베 이런 도시들의 토지의 가격이 1년에 2배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버블 경제라고 얘기할 때 1985년 플라자 합의서부터 1990년
89년, 90 요때까지를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토지 가격이 4배가 오른 거야.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토지에 뛰어들죠. 그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버블인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의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 열도 전체의 토지의 가격을 계산을 하면 미국을 4번을 사고도 남을 정도의 토지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쿄 하나만 딱 팔아도 미국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도쿄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황궁이 있거든요. 천황이 사는 곳. 여의도 면적만한 곳이에요. 그거 하나 팔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캘리포니아 땅을 다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온 거였었죠. 근데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주식, 그러니까 버블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엔화의 가치는 벌써 상승을 했잖아요. 2배 이상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엔화의 가치가 넘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건설회사인 아오키라는 회사가 1987년에 바로 그 뉴욕 플라자 합의를 이뤘던 그 호텔을 사들여요. 왜냐면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5억엔 정도에 살 거를 지금 현재는 엔화의 가치가 2배로 뛰었으니까 2억 5천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엔화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또 소니가 1989년에 그 콜롬비아 영화사를 이제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해 미쯔비시가 미국의 그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라고, 미국의 정신이라고 하는 락펠러 센터 빌딩 뉴욕에 있잖아요. 그걸 15억 달러에 삽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버블인 상태로 샀었죠. 그래도 나중에 이제 버블이 깨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거의 한 60%에 이르는 15억에 산 것을 9억에 골드만삭스에 다시 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버블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 이제 돈 대출해가지고 이제 사죠. 사자마자 오르니까 다 사죠. 언제 꺼질지 모르지만 최소한 내가 막차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 이제 더 이상 살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하와이에 외국인 투자의 96%가 일본인이었대요. 그 하와이 땅도 막 사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 제주도의 땅 중국인들이 현금 가지고 와서 뭐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와이 땅도 뭐 이제 사들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얘네들 제2 진주만을 공습하고 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었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재벌가의 며느리나 재벌가 사모님들이 갤러리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버리스 탐욕이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본은 갤러리 하는 게 아니라 갤러리에 들어갈 명화를 사는 거죠. 피카소, 세잔느, 폴 고갱 이런 작품들을 엔화가 워낙 강세이니까 뭐 옛날 같으면 못 살 것들을 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 여행 가는 게 왜 여행을 많이 갑니까? 우리의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싸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 명품 하나만 사도 비행기값 빠진다고 하잖아요. 일본이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더군다나 당시에 이제 엔화의 가치가 2배나 올랐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당시에 이제 버블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1980년대 말에 세계 10대 시가총액으로 이렇게 기업 순위를 보면 IBM 빼고는 다 일본 기업들이 1위에서 10위까지 다 들어가고요. 또 NTT의 경우에는 NTT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서독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70%에 육박할 정도였고, 이 NTT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와 맞먹을 정도로, 그게 뭐예요? 다 버블이죠.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버블을 나타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일본의 그 니케이 지수가 4만 엔대까지는 도달을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3만 9천 엔으로 내려왔는데, 일본의 역사상 가장 높았던 때가 당시에 이제 버블 때였던 1989년 12월이었죠. 38,900원까지 900엔까지 올라갔었죠. 그게 이제 작년에 이르기까지 도달을 못했던 거였었죠. 그래서 버블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일본의 버블입니다. 일본 부동산 광풍의 배경과 한순간에 폭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사실 이제 버블이라는 거는 당연히 터지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팽창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시점인가 뭐 바늘 하나만 넣어도 아니면 이 바람 자체의 크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버블이 무너지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는 하고 있어요. 시점을 몰라서 그렇죠. 근데 왜 이게 그렇게 급속도로 급등을 했다가 서서히 꺼지면은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처를 못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일본 경제가. 근데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일본 은행이 가장 큰 원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엔화가 2배 이상 절상이 될 때 가장 힘든 것은 누구냐면 기업이거든요. 수출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를 인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인하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너도 나도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땅 사고, 건물 사고, 주식 투자하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풀려 있네? 너무 지금 버블이 생기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를 다시 인상을 하는 거죠. 긴축 정책을 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를 하고 너무 빨리 금리를 인상을 하고 여기에서 일본 은행의 정책적인 실수가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하는 것은 그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가를 안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우리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하거나 빠른 속도로 인하를 할 때는 우리가 그거를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 학파의 통화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가 모든 경제 상황을 결정을 한다라고. 이 말은 뭐냐면 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은행의 정책적인 실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 급등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인상을 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기업들은 그것을 충분히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금도 갚기 힘든데 이자가 너무 비싸지네? 그렇게 하면 이제 급한 사람부터 내놓죠. 급한 법인서부터 내놓게 되죠. 왜냐하면 법인은 이걸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개인은 그냥 인상이 됐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그냥 견디면 돼. 워낙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그런데 법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 곳이 같이 내놓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소비세를 도입을 했거든요. 지금은 일본에서 물건 100엔짜리 사면 우리가 110엔을 내잖아요. 지금 소비세 10%였죠. 이 시작이 1989년이에요. 소비세 3%부터 시작을 합니다. 3%에서 나중에 5%, 그리고 2019년도인가 8%에서 10%를 이제 올렸죠.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도 갚기 어려운 시점에 소비세 3%까지 소비자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은 힘든 서민들로부터 부동산을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1990년 4월부터는 일본이 총량 규제를 실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라든가 신용금고 이런 이제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담보 인정비로 LTV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론 투 밸류라고 해서 그걸 120%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1억짜리 땅이 있으면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왜냐면 토지가 이게 빌려준 다음에 2억으로 뛸 거니까 1억 2천 빌려줘도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70%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50%를 낮췄죠. 그러니까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옛날에는 1억엔짜리 토지가 1억 2천이었는데 지금은 7천만 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담보로 해서 빌릴 수 있는 돈도 한정이 돼 있고 신규 대출은 멈춰져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금리는 인상이 되었죠. 소비세가 3% 부과되죠. LTV 제한을 시켰죠. 그러면은 지금 매도는 많은데 매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경제 이론의 가장 기본이에요.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부분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지금 시장에 나오는 땅은 많아. 수요가 없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급속도로 급락이 되는 게 바로 버블의 꺼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해서 BIS가 있어요. 해외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은 이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8% 이상을 보유를 해야 돼요. 근데 당시 일본 은행들은 해외에 점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가 안 됐거든요. 보통 이제 구미 국가들은 10%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8%가 안 된다라는 건 뭐냐면 대출을 다 해줬어, 은행들이. 그러다 이 대출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은행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최소한의 비율이 8%라는 거예요. 근데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8%가 안 돼. 그럼 이제 국제 거래 업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대출을 해주면 자기 자본 비율이 8%가 안 돼. 대출을 안 해줘요. 안 해줄 뿐만이 아니라 8%를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해준 것도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대출을 해간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에게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연장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이 시장에 내놔야 돼요. 물건들을. 부동산 건물들을 내놔야 되고 토지를 내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죠.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빨랐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나라도 1997년에 외환위기 당했을 때 우리나라도 금융기관들이 망했잖아요. 어떤 은행들이 망했는지 아세요? BIS 8% 안 된 은행들이 망한 거예요. 일본도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자금 대출해준 기업들로부터 회수를 하지를 못하니까 기업도 망하지만 은행도 파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불안한 정책들이 연거푸 이어지고 있고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소비 심리도 당연히 이제 위축이 되겠죠. 거기다 부동산 주가 폭락을 하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30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데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이 폭락을 하는 것은 어쨌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의 위축의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도록 정책을 잘 세워야 되겠죠. 일본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부동산 폭락 후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폭락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1990년대에서부터 이제 거품이 이제 꺼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업들은 당연히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토지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갚을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담보로 잡힌 토지를 은행이 압류를 하는 거죠. 근데 압류를 한 은행이 이걸 시장에 내놔야 되잖아요. 매물로 내놨죠. 근데 빌려줄 때는 1억에 담보로 잡았어. 기업이 이제 대출해 간 걸 못 갚았어. 그러니까 1억에 이 토지를 담보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게 토지이든 건물이든. 근데 아무도 안 사. 마치 지금 오늘날 성심당이 대전에서 4억에 했지만 입찰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3억까지 내려갔잖아요. 일본 당시 은행이 그랬단 말이에요. 토지가 1억에 대출을 해줬는데 토지의 가격이 1억에 아무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일에 5천만 원에 누가 샀다. 그럼 은행이 얼마를 손해를 본 겁니까? 5천만 원을 손해를 봤죠. 이게 한 개 기업이면은 다행이에요. 10개 기업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5억엔이라는 부실 채권이 발생을 했죠. 이걸 은행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이 한 곳이냐? 도시은행, 지방은행, 또 일본에는 구미아이라고 해서 조합이 있거든요. 이런 조합은행까지 해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회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토지를 담보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건전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 대출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리스크를. 그거를 일본에서는 이제 가시시불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빌려주는 것이 좀 떨떠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이제 일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의 급락으로 인해서 일본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보세요. 금융기관이 어려워졌죠. 기업 어려워졌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근로자들 힘들어지죠. 소비가 위축이 되죠. 경기가 침체가 되죠.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 자체가 다 힘들게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번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은행이 기업에 대출한 자금을 이제 회수하기 이제 어렵게 된 것이 이게 어느 정도 쌓였느냐라고 봤더니 2002년도에 버블이 무너지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약 52조 엔 정도가 부실 채권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금융기관은 일본 정부가 과거서부터 대장성이 끌고 왔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만일 우리 신체 구조를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한쪽 눈이 안 보여도 우리 생명에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혈류가 막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생명에 지장이 있죠. 그게 은행의 역할인 거예요. 이 자금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은행에 지금 부실 채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은행을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빚을 져서라도 그때 당시에 공적 자금 투입한 것이 약 60조 엔에 이릅니다. 그럼 당시의 환율로 볼 때 약 6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5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2024년 예산에 해당하는 것을 공적 자금으로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투입한 것이 2002년도입니다. 그게 소위 이제 정부 부채로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의 정부 부채가 OECD 국가에서 최고 높다고 했잖아요. 그런 정부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축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에서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은행들을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3대 메가뱅크로 이제 딱 정리가 된 거죠. 미쓰비시 UFJ 은행, 그리고 미쓰비 스미토모 은행, 그리고 미즈우 은행, 이렇게 이제 3대 메가뱅크로 이제 좀 정리가 된 거죠. 이제 문제는 기업이죠. 왜냐면 불황이 계속 되니까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고 이제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경기 침체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량 해고를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삭감을 하든지. 근데 일본 기업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종업원을 해고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노조가 사측하고 합의를 보는 게, 야, 우리 해고만 하지 마. 대신 임금 인상 안 해도 돼. 이게 오늘날까지 또 이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의 폭락이 가져온 일본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봐보세요. 임금 인상 안 되는 거 당연하게 여기죠. 금융기관 파산하게 됐죠. 부실채권 발생을 하죠. 정부 부채가 발생을 하죠. 오늘날의 문제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복합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라고 한다면, 물론 많은 말이 있겠지만 저는 일본 부동산의 급격한 폭락에서부터 문제점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은 안정이 됐는데 임금 상승이 없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2020년도에 그 구매력 평가 PPP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문제가 파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엔고로 인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일본 제품들이 어떻게 됐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엔고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내수용 제품에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뭐예요? 갈라파고스죠. 갈라파고스 증후군은 일본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왜냐면 해외에서 수출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버블 경제가 가져온 피해가 이게 서민들 뿐만이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또 일본이라는 국가 시스템, 그래서 버블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 폭등과 폭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시에 20대, 지금 이제 50대가 됐죠. 그 20대, 30대인 사람들, 지금 현재 뭐 40, 50대, 60대에 이르는 이분들이 대부분 보수층으로 바뀌어졌어요. 왜냐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혁신도 놓치게 되는 거죠.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분들이 당시에 겪었던 트라우마, 경기 침체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꿈도 잃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본의 가장 큰 버블이 남긴 후유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면교사로 잘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본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한국 부동산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의 미래도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사람들이 사는 곳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항상 부동산에 상당히 좀 민감하죠.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정주성이 되게 강한 국가예요. 예전에 이제 막부 시대 때 무사정권 시대에 번에서 번으로의 이전의 자유를 제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일본인들은 한번 이렇게 뭐 주택을 구매하면 거의 평생 그 집에서 삽니다. 뭐 남편이 어디 뭐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 몇 년 있다. 남편 혼자 단독으로 부임하고 집은 그대로 있고요. 뭐 자식들이 뭐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원룸 하나 얻을 뿐이고 그 집은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가격이 이동했으면 그 안에서도 또 이동을 할 정도로 부동산에 상당히 이제 민감한데, 우리하고 일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부동산 버블의 주역이 법인하고 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 한 60%가 아파트에 살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은 뭐냐면 이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을 하게 되면 팔아버리면 돼요.
그냥 시장에 내놓으면 돼요. 근데 개인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유지를 하죠. 우리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처럼 고점 대비 일본은 버블 당시 고점 대비 막 80% 이상 떨어졌거든요. 10억짜리 2억이 되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예, 떨어져도 사실 등락폭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그냥 살면 되니까. 떨어져 좀 손해네. 올라가도 금방 안 팔잖아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일본의 버블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버블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을 참고로 한다? 그 참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참고는 아니에요. 정말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익셉셔널한 케이스거든요. 되게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일본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버블의 급등과 급락의 원재는 누가 가지고 있다? 일본 은행의 원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참고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상당히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벌써 좀 학습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IMF 겪었잖아요. 2008년대 금융위기, 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벌써 이미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우리나라는 벌써 주택 보급률이 100%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의 자가 보유율이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급률은 100%가 이미 넘었는데 자가 보유율이 6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량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불로소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자기 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이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변수를 고려할 것은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더 상승하기 전에 살려고 하고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시그널을 정확히 줘야 됩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일치하면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일본과 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정책이 들락달락하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고 한꺼번에 모든 정책이 갑자기 쏟아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을 신뢰하지 않죠. 신뢰하지 않게 되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미스가 날 가능성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이 그런 일본의 실패 사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과 일본 노벨과학상 수상자 수는 얼마큼 차이 나나요? 우리나라도 한 명은 있죠. 근데 이제 기초과학은 아니고 평화상이 한 명 있고요. 일본은 중간에 일본 국적을 포기한 3명을 포함해서 총 29명이고요. 노벨 문학상이 3명, 그리고 평화상 1명, 그리고 나머지 생리의학상, 물리학, 화학상 이렇게 이제 골고루 다 받았고요. 경제학상은 아직 이제 한 명도 배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축구에 비유해서 1대 29로 우리가 일본에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많은 그런 노벨상 수상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고산준봉을 방불케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좀 수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그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 그리고 화해를 위한 노력으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노벨상을 받고 한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4년 지났죠. 아직까지도 이제 소식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좀 안달하게끔 이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노벨상을 많이 받은 것은 부러워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국가의 어떤 과학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자존심 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일본이 노벨상이 많은 것은 그만큼 과학기술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포츠 경기 비교하듯이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그런 안달감, 우리가 조급함 이것이 오히려 그 노벨상 컴플렉스를 유발을 해서
지금 기초과학에 뛰어들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오히려 더 기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는 그냥 숫자로 보는 것으로 그냥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일본 노벨과학상 수상이 로비 덕분이라는 의혹이 사실인가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아시아권이고 뭐 별것도 아닌 일본이 29명이나 받아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실력에 비해서 과대평가된 거 아니야? 분명히 로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경제 대국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으로 이렇게 뭐 뇌물을 바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한때 있긴 있었었죠.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일본을 이렇게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오해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일본이 2000년대 들어와서 제2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세워요. 5년 단위로 세우는데 그때 2000년대에 벌써 23년 전이죠. 그때 일본은 과학기술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향후 50년 안에 노벨상 수준의 국제적인 그런 수상자를 30명을 배출하겠다라는 계획을 벌써 세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레토릭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입안해내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정책을 뒷받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곳이 노벨 생리의학상의 수상을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의 연구재단 같은 일본의 학술진흥회에서 상근 파견자 5명을 보내요. 그래서 그 파견자들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들어가서 일본의 훌륭한 학자들을 초빙을 해서 강연을 하게 한다라든지 또 세계적인 학자들을 일본에 보내서 강연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당연히 돈이 들죠. 우리나라 한 명도 보내지를 않았는데 일본은 5명씩이나 이제 상주를 하게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쟤네 돈을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아무리 돈을 써도 실력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력이 분명히 이제 뒷받침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카롤린스카 연구소를 통해서 노벨상과 관련 있는 기관들하고 일본의 학문적인 연결고리를 계속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07년부터인가요? 그때에서부터는 또 일본 학술진흥회에서 젊은 연구자 해외 도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 카롤린스카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는 연구소나 그런 기관들에 일본의 젊은 학자들을 보내요. 보내서 공동 연구를 하게 하거나 가서 필드워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일본의 도쿄대학, 오사카 대학, 뭐 또 일본의 그 노벨상의 산실이라고 하는 리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화학 연구소인데 거기다 일본 의과대학 이런 곳과 MOU를 맺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하면은 돼요. 근데 작년 2월에 이 고려대학이 이 카롤린스카 연구소하고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저 시골 산속에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홍보가 중요하죠. 내가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일본은 잘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제가 좀 약간 한 가지 좀 슬픈 그 뉴스를 봤는데 충북도 교육감이 이 카롤린스카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약간 좀 해석을 달리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충북도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연구자들을 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데려가서 어떤 그 좀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아니 그 관료들이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좀 바꿔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일본이 노벨과학상을 많이 받은 이유는 한국과 어떤 차이 때문인가요? 차이는 되게 많은데 제가 한 서너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본이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배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의 R&D, 그러니까 GDP 대비 R&D를 보면은 2022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이스라엘이 1위이고 우리나라가 2위예요. 그러니까 4.9%가 GDP 대비 R&D를 쓰고 있고요. 일본은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OECD 평균에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R&D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또 과학과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 편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1년에 한 6만 편이거든요. 일본이 10만 편이에요. 근데 뭐 절대적인 수치는 일본이 많지만 인구는 우리보다 2.5배 많죠. 경제 규모가 한 3배 정도 되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6만 편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수치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일본보다 앞서 있어야 돼요. 근데 방금 전에 R&D 말씀을 드렸잖아요. R과 and D잖아요. 어느 쪽에 우리가 많이 돈을 쓰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D, 디벨롭먼트에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R은 리서치, 기초과학이고 D는 응용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산업계의 응용 분야나 기술 개발에 우리의 R&D가 집중이 되어 있고 일본은 R, 즉 리서치, 기초과학에 집중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은 이제 고도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R&D의 50% 이상을 국가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응용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궤도국형 모델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고 또 수출을 우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응용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출원 건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출원이 역시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통신, 의료 뭐 이런 몇몇 특정 산업군의 좀 응용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뭐 응용 개발에 몰두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봐요. 이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기초개발에 이렇게 많이 노력을 안 한 거야?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OECD 웅크타드에서 우리나라를 벌써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서부터는 D보다는 R 쪽에 더 많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2008년서부터 기초연구비가 응용연구비를 추월을 했어요. 아주 바람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R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좀 아쉬움이 남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순수 기초의 연구비가 30%밖에 안 되고요. 목적 기초 연구비가 6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들이 순수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기초 연구를 하는 것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정부가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연구 프로젝트에 고용이 되어서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과학자들은 자신이 국가 연구 프로젝트에 고용되어 있는 하청업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가 주도의 기초과학 연구도 필요하지만 과학자들이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순수 과학 연구의 많은 부분이 좀 집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휴보의 아버지라고 하는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오준호 교수님이 한국경제신문하고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그 로봇의 머리, 제어기, 그리고 관절, 근육,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여기의 핵심 부분을 뜯어보면 아쉽게도 일본, 독일제다. 그러니까 휴보를 뜯어보면 핵심 부품에는 다 메이드 인 저펜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보통 우리가 2019년도에 일본에 수출 규제 당했을 때도 결국 소부장의 문제였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기초과학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 오준호 교수님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과감한 연구비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에 있어서는 이 자본의 투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장비빨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200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고시바 마사토시, 그리고 2015년도에 가치다 다카키 교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후현에 가미오카 강산의 지하 1000m를 뚫어서 만든 초대형 실험 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슈퍼 가미오칸데라고 하는데 그 시설을 활용을 해서 이 중성미자의 질량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초과학에 있어서는 연구 장비, 분석 도구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은 개인의 연구 분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 연구가 불가능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본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설비 투자를 통해서 기초과학 분야도 튼튼하고 또 노벨상도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장비빨 받쳐주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2022년 10월 달에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 만들었어요. 잘 모르시죠? 강원도 예미산에 예미랩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지하 1000m 뚫어가지고요. 세계에서 6번째 규모의 지하 실험 연구시설인 예미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4년 만에 완성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암흑물질을 탐색을 할 수 있고, 또 우주의 근원물질을 탐구하는 이제 연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재작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좀 시간이 축적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 장비빨이 받쳐주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일본이 노벨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조급해하지 않는 문화. 이게 되게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는 사실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뭐든지 뭔가 성과를 빨리 보여줘야 되고, 이게 연구 지원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일부 대형 그 연구단을 제외하고는 개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1년에서 3년이거든요. 그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연구비가 끊겨요. 그러면은 연구 결과가 빨리 안 나오면은 우리가 모두 다 조급해합니다. 아니 왜 지원했는데 연구 성과가 안 나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연구들은 10년짜리 연구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연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 요청을 해서 박근혜 정부 때 5년까지 늘렸어요. 근데 일본은 어떤지 아세요? 연구자들의 부정부패가 없다라고 하면 10년, 20년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연구자들이 거의 오타쿠예요. 그냥 한 곳에 집중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 연구를 집중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조급하게 나에게 성과를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교 분포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한 곳에 10년, 20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황우석 박사 사태잖아요. 사실 황우석 박사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 정부도 빨리 결과를 요구하죠. 국민들도 뭔가 빨리 노벨 생리의학상 받기를 원해. 그러게 되면 조급해지거든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보세요.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에 느닷없이 R&D 연구 카르텔이 형성이 되었다 해서 연구비를 삭감을 했잖아요.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주요 사업비를 25% 삭감을 했거든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되면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책 연구기관들은 수년 전부터 벌써 연구과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과 연구원을 누구를 채용을 할 것이며 연구 용역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포닥 연구자들, 연구 계약 파기해야 되죠. 장기 프로젝트 다 없애야 되죠. 외부 전문가들 다 취소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똑똑한 애들 다 의치안으로 가서 이공계 안 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야, 이공계 가면 안 돼. 나 어떻게든지 의대, 치대, 한의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연구비 삭감을 하면서 기초과학과 관련된 연구자들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비정규직으로 가게 되죠. 평생 한 것이라고는 연구밖에 안 해봤는데 취업할 줄도 모르죠. 근데 실력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불러갑니다. 연구비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에 와서 연구할래? 그럼 그 실적이 어디로 가겠어요? 해외로 떠나게 돼요. 불안하니까. 신분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R&D 카르텔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부정부패 안 하고 10,000원짜리 그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영수증 없어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연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대 잡는다고 촉과상관 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올해 예산에서 이 복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학자들은 다 한국을 떠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일본은 어떤가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얘네는 약간 좀 장인 정신,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몰입하는 그런 풍토가 있거든요. 맡은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 태어나고 살면서 자기가 사회에 빚진 것을 갚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분야에 이렇게 좀 오타쿠처럼 한우물을 파는 그런 이제 연구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몇 명의 사례가 있죠.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그 학부밖에 안 나온 회사원 출신의 다나카 고이치라는 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거든요. 학부밖에 안 나왔어요. 석사, 박사 학위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을 얘기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할머니가 어렸을 때 물건은 소중히 써야 된다. 그리고 버리는 것을 최소화해라. 왜? 못다이 나이 하기 때문에. 못다이 나이라는 것은 아까운 것이야. 물건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것을 어렸을 때보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할 때 이 사용 기간이 지난 씨앗이 너무 아까워서 버리지를 않고 우연히 실험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 연구 성과가 결국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회사의 반응도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분이 근무하는 곳이 시마즈 제작소거든요. 1875년에 교토에서 설립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도 연구원들이 하고 싶은 연구 테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줍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해서 또 단기간에 성과를 안 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는 회사로도 유명해요. 그러니까는 연구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는 문화, 빨리빨리 뭐 또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결국은 기초과학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1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나카무라 슈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것이 이분은 대학 교수나 또 대기업 연구소의 임원도 아닙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인 일본 니치야 화학공업회사에 다니던 연구원이었는데요. 1990년도에 청색 LED 소자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걸 상용화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LED 조명이라든가 TV,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분의 연구 덕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연구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조급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더 좀 사례를 들면 오무라 사토시라는 분 2015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분이거든요. 저도 이분 TV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기자들이 이분이 자기 자택에서 나올 때 물어봤어요. 지금 어디 가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지갑에서 반지갑을 꺼내더니 자기가 지금 산책을 가는데 흙을 채취한다. 지갑 안에 비닐봉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흙 속에 미생물을 모으기 위해서 언제든지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연구를 게을리하거나 또 교만해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 좀 기다려줘야 된다. 연구자들에게 너무 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좀 그다지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상을 받지 않든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우직함이 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노벨과학상 수상이 가능할까요? 201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안에는 한국이 노벨상을 꼭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노벨상에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때부터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제 상을 못 받아서 약간 좀 아쉽기는 한데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은 우후죽순처럼 노벨상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국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비 온 뒤에 죽순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상 소식에 들려올 것 같아요. 유카와 히데키가 일본에서 이제 1949년에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14번이나 후보에 올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님은 1993년서부터 그 시작한 연구가 한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못한 것은 시간의 축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연구 실력이 없거나 연구자의 역량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29명이나 노벨상을 받아서 여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 분야에서 이 수상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일본의 행운도 있긴 있지만 한 150여 년의 기초과학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일제강점기 1910년서부터 45년, 36년 지배를 받았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기초과학을 쌓을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서부터 됐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인류 공용의 지식 증진 이런 거룩한 명분을 쌓을 시간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사는데 빠듯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R&D가 GDP 대비 4.9%로 OECD 국가에서 2위라고는 하지만
주로 뒤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욕할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먼저 먹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R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향후의 연구에 역량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몇 분을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제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언론과 또 노벨상 예측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었던 분들로 한국의 대중매체에서 많이 노출된 분들이세요. 제가 몇 분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생리의학상에서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석좌 교수인 김빈내리 교수님이 계시고요. 이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일본의 노벨과학상이 많은 진짜 이유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은 더 이제 서울대의 방영주 교수님이 계시고요. 노벨 화학상의 후보로서 지금 현재 한전 공과대학 전 카이스트 교수였었던 유령 교수님이 계시고 또 포항공과대 화학과 교수인 김기문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으로서는 하버드대 물리학 교수인 김필립 교수님 계시고 또 서울대 현택환 교수님 계시고요. 또 포스텍의 석학 교수인 임지순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그런 거대한 명분을 가지지 못했다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일본의 노벨상의 산실이라고 하는 리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화학연구소가 1917년도에 개설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기초과학과 관련된 것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1월에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모델로 해서 기초과학연구원 IB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 100년 정도 뒤쳐져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서부터 우리가 노벨상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준비를 해 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시차라는 말이 있어요. 기초과학 연구로부터 노벨상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IBS를 통해서 지금 기초과학 연구가 튼튼히 이제 다져져 있고요. 또 대전에 대동연구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40여 년간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이제 모방을 해서 흡수하는 추격 캐치업 모델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1973년에 대덕연구단지가 건설이 되면서 한국 과학기술계의 중심지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일본의 속담을 우리가 좀 참고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그 메이지 시대에 그런 이제 유행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지는 것은 분한 일이지만 승자에게 배우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슨 얘기냐? 이웃나라 일본의 노벨상 수상은 아직까지 한 번도 기초과학에서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극제입니다. 그렇지만 노벨상 수상이 곧바로 국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일본과 과학기술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메달 수가 적다고 자존심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기초과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양에서 질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탁상 행정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고요. 시간을 두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고 또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우리가 좀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기초과학의 뿌리가 한 150여 년 훌쩍 넘은 시간을 이제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1949년에 이제 유카와 히데키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한 29명 정도 노벨상을 이제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늦게 출발을 했으니까 수상자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결코 이런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서부터 우리의 시간의 축적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다만 그 시간의 축적을 조금 좁히는 작업이 이제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저는 이제 일본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항상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은 무엇인가 또 때로는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배울 점도 있지만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 이제 기성세대거든요.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일본을 경쟁의식으로 느끼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봐도 저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 정말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떤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물론 과거의 역사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서부터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익에 어떤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프리즘을 잘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일 관계가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